영하 20도 토론토. 매년 겨울마다 동파 사고와 난방비 폭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추운 서울에서는 80세 노인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난방비는 토론토의 절반 수준입니다. 토론토 시청의 30년 차 주거 정책 담당관 엘리자베스 카터는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한 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바닥은 따뜻했고 복도는 실내처럼 난방되었으며 주민들은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돌아온 뒤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시의회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방식을 왜 바꿔야 하죠? 캐나다의 겨울을 바꾸려는 한 공무원의 외로운 싸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추운 겨울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리즈라고 부르죠. 토론토 시청에서 주거 정책을 담당한 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30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토론토는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났고 인구도 2배 가까이 증가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겨울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제 책상에는 민원이 쌓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한파가 오면 동파 사고 신고가 들어오고 12월에는 난방비 지원 요청이 폭증하죠. 1월에는 고립된 노인 안전 점검 요청이 이어집니다. 2월에는 또 다른 동파 사고들이요. 저는 이 패턴을 30년간 지켜봤어요.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배정하고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영하 22도 한파 경보.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이면 분명히 사고 소식이 들릴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83세이신 어머니는 토론토 북쪽 소도시에 혼자 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5년째 혼자 지내고 계시죠. 리즈, 난방 회사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또 올랐구나.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아껴 쓰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난방을 아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집안에서도 담요를 덮고 지내신다는 걸요. 엄마, 추우시면 안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어머니는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넌 잘 지내니?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토론토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 움츠린 사람들, 김이 서린 창문들. 30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주거정책 담당관으로서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소득층 주거 지원, 노인 주택 개선,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겨울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이번 겨울 예산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긴급 난방비 지원 350만 달러, 동파 사고 예방 캠페인 50만 달러, 고령자 안전 점검 프로그램 200만 달러.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공허했어요. 이 돈으로 몇 명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예상대로 뉴스가 나왔어요. 노스욕 지역에서 77세 노인이 동파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낮춰놓으셨대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77세. 어머니보다 6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추우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약속하세요.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토론토 전역에
수만 명의 노인들이 지금 이 순간 추위와 난방비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얼어붙은 거리. 캐나다의 겨울은 아름답지만 잔혹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겨울은 원래 춥고 난방비는 원래 비싸고 노인들은 원래 힘든 거라고요. 그게 캐나다 겨울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스욕 노인 사망 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런 일을 수없이 봤지만 이번에는 왠지 달랐어요.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요. 유튜브를 열었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이 쭉 나열됐죠. 요리, 여행, 고양이 영상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겨울, 80세 할머니의 하루. 제목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거든요. 저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눈이 쌓인 아파트 단지였는데 영상 설명을 보니 영하 15도라고 했습니다. 토론토만큼 춥네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벼운 점퍼 하나만 입고 밖을 걷고 계셨어요. 두꺼운 패딩이 아니라 그냥 얇은 점퍼였죠. 카메라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단지 안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셨죠. 영하 15도인데도 할머니는 편안해 보였어요. 다른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가볍게 운동하는 분들. 모두 그렇게 두껍게 입지 않았어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81세입니다. 혼자 사시지만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세요. 화면이 할머니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셨죠. 예전에는 겨울이 정말 무서웠어요. 추운 데다 난방비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걱정이 없어요.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되돌려 봤어요. 할머니가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한겨울인데 맨발이에요. 카메라맨이 물었죠. 바닥이 따뜻하세요? 네, 온돌 난방이라고 해서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게 안 해도 체감 온도가 높아요. 난방비도 예전 집 절반 수준이고요.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고요? 절반 수준의 난방비라고요? 검색창을 열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수십 개의 자료가 쏟아졌죠.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바닥을 데워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열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에너지 효율 비교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북미식 강제 순환 난방보다 3040%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난방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아파트 겨울, 서울 노인 주거, 온돌 난방 이런 키워드로요. 영상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영상에서는 영하 20도에도 아파트 복도를 따라 커뮤니티 센터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가 난방된다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80대 할머니가 겨울에도 매일 단지 안을 산책한다고 했어요. 실내처럼 따뜻한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2시간 넘게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더 자세히 검색했어요. 한국 주거 정책, 고령자 주거 안전, 에너지 효율 난방 시스템.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였어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캐나다와 비슷했죠. 겨울도 춥습니다. 서울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겨울을 덜 무서워한다고요? 난방비 걱정이 적다고요?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다가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온 건데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안 읽었던 거였죠. 발신자는 한국국토교통부 산하주거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은 국제 고령자 주거 안전 포럼 초청이었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정중한 영어로 쓰여 있었죠.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에 토론토 시청 담당관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는 겨울철 고령자 주거 안전과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포럼 일정표가 있었어요. 기조연설, 사례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서울 고령자 친화주거 단지 현장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겨울과 노인과 난방비를 고민하다가 밤에 우연히 본 영상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온 초청장을 발견한 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토론토의 겨울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포럼에 참석하고 싶다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상사인 데이비드 실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토론토 시청 주거복지국장이에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죠. 실장님, 한국에서 온 포럼 초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데이비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한국? 무슨 포럼인데?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령자 주거 안전과 에너지 효율 포럼이에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리즈, 우리도 예산이 빠듯해. 해외 출장은 쉽지 않아. 개인 휴가를 쓰겠습니다. 항공료도 제가 부담할게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이 우리보다 복지 선진국도 아닌데. 하지만 그쪽 노인들은 겨울을 덜 무서워합니다. 난방비도 우리 절반 수준이에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어요. 리즈, 30년 경력에 이제 와서 뭘 배우러 가려고? 우리 방식이 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방식으로는 지난주에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장님, 저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알았어. 개인 휴가 쓰는 건 막을 수 없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한국에서 본 게 여기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점심시간에 동료 제니퍼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저보다 10년 후배지만 절친한 사이입니다. 리즈, 한국 간다며? 진심이야? 응, 다음 주에 출발해. 제니퍼가 웃었어요. 근데 뭘 기대하는 거야? 캐나다가 복지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고잖아.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니퍼는 나쁜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직접 보고 판단하려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한국 출장 가요. 한국? 왜? 저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바닥이 따뜻한 집, 겨울이 무섭지 않다는 할머니, 절반의 난방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집이 정말 있을까? 너무 좋은데. 있어요, 엄마. 제가 직접 보고 올게요. 그러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왕복 $1,800.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말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익히고 서울 지도도 살펴봤죠.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한 논문도 몇 편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전통 난방 방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서 지금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니요. 출발 전날 밤, 토론토에 또 한파가 왔어요. 영하 25도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거리, 텅 빈 보도. 이게 우리의 겨울이었어요. 30년간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요.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는 걸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올까요? 더 나은 답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매년 같은 겨울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입국장을 나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공항 바닥이 따뜻했어요. 저는 멈춰 서서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신발 밑창으로도 온기가 느껴졌죠. 공항 바닥까지 난방을 한다고요? 엘리자베스 카터님이신가요?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인상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주거연구소 김소영입니다. 포럼 기간 동안 안내를 맡았어요. 소영 씨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그녀가 공항 밖으로 안내했죠.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12월 중순, 날씨 앱을 보니 영하 8도였습니다. 토론토보다는 덜 춥지만 충분히 추운 날씨죠. 그런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토론토만큼 두껍게 입지 않았어요. 패딩 대신 가벼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단지 방문 일정이 있어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포럼 전에 실제 주거 환경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 씨가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로 30분쯤 달려 한 대단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2,000가구가 사는 단지예요. 서울에서는 평범한 규모죠.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캐나다 아파트처럼 두꺼운 문이나 밀폐된 로비가 없었어요. 그냥 열린 공간이었죠.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가 보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인데 저렇게 가볍게 입고 다녀도 되나요? 복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한 동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복도가 따뜻했습니다. 실내였어요. 완전한 실내 공간이었죠. 난방이 되는 복도였습니다. 밖은 영하 10도인데 복도는 영상 15도 정도였어요. 모든 복도가 이렇게 난방이 되나요? 네, 공용 공간은 전부 난방돼요. 엘리베이터 홀, 계단, 지하 주차장까지요. 지하 주차장도요? 네, 영상 온도를 유지해요. 겨울에 차 시동 걸 때 편하고 동파 걱정도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얼어붙는 곳이니까요. 복도를 따라 걷는데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실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소영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장 보러 가세요? 응, 1층 슈퍼 가는 길이야. 겨울에도 복도가 따뜻해서 편하지 뭐.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였다면 저 할머니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부츠를 신고 조심조심 걸어야 했겠죠.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내니까요. 소영 씨가 다른 곳을 안내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복도였는데 유리로 된 온실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가면
커뮤니티 센터까지 갈 수 있어요. 겨울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 수영장, 도서관, 운동실을 이용할 수 있죠. 영하 20도가 와도요? 네, 영하 20도가 와도 안전해요.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캐나다는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합니다. 한국은 겨울에도 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였죠. 소영 씨, 이게 정말 표준인가요? 특별한 고급 단지가 아니라요? 네, 이게 표준이에요. 지난 20년간 지어진 단지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투어를 마치고 소영 씨가 한 가구를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실제 거주 공간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5층에 사는 박씨댁이었어요. 70대 부부가 사시는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박씨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신발 벗으셔야 해요. 저는 부츠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포근했습니다. 마치 전기장판 위를 걷는 느낌이었죠.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가요? 박씨 부인이 웃으셨습니다. 온돌이에요.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실내 온도계를 보니 섭씨 20도였어요. 실내 온도를 이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체감 온도가 훨씬 높거든요. 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바닥이 따뜻하면 실내 전체가 따뜻해지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게 올리지 않아도 돼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확실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온도였죠. 토론토에서는 어떻게 난방하세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강제 순환 방식이에요. 뜨거운 공기를 위에서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천장 쪽은 뜨겁고 바닥은 차가워요. 아, 그럼 발이 차갑겠네요. 네, 그래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실내화를 신어야 해요. 박 씨 부인이 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난방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12월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15만 원 정도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니 약 150달러였어요. 어머니 집과 비슷한 크기인데 어머니는 한 달에 350달러를 내세요. 소영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북미식 난방과 온돌 난방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온돌이 3040%더 효율적이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효율적이에요. 둘째, 바닥 전체가 열원이라 온도 편차가 적어요. 셋째, 추결 효과가 있어서 난방을 끄고도 한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죠. 저는 다시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 이게 비밀이었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연탄 때는 집에 살았어요. 그때는 겨울이 정말 힘들었죠. 추운 데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로 이사 온 후로는 겨울이 편해졌어요. 부인이 덧붙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바닥이 따뜻해서 침실에서 나오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고역이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겨울이 무섭지 않은 얼굴이었죠.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난방을 아끼며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소영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토론토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기존 건물을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건축 규정도 다르고 시공 노하우도 필요하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군요. 소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 하늘 아래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 안에는 따뜻한 바닥과 편안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박시댁을 나와 단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소영 씨가 커뮤니티 센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저는 질문했습니다. 소영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복도까지 난방하나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소영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리즈 씨,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낙상이나 질병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고립이에요. 겨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과 단절되죠. 그럼 우울증이 오고 건강이 악화돼요. 결국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본 수많은 사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복도를 난방해요. 노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요.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죠.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컸어요. 1층은 실내 수영장이에요. 수중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노인들에게 좋거든요.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노인들이 물속에서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강사가 동작을 시범 보이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이용하세요? 네,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와요. 밖에 나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집에서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하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서관과 독서실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는 책을 읽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3층에는 운동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노인 몇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저기 계신 분들 보이세요?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세요.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노인들. 외롭지 않은 얼굴들이었어요. 토론토였다면 저분들은 지금 집에 혼자 계셨겠죠. 밖은 춥고 나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이요. 리즈 씨.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의 하루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설계하세요? 소영 씨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죠. 따뜻하고 안전한 건물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소영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죠. 저 복도들이 보이세요? 영하 20도가 와도 노인들은 저 복도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요. 수영장, 도서관, 카페, 병원, 슈퍼마켓까지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거군요. 가능해요. 다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차이죠. 건물의 화려함인가, 사람의 하루인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토론토에서 우리는 겨울을 견디는 법을 설계했어요. 따뜻한 옷, 튼튼한 문, 강력한 난방기. 하지만 한국은 겨울에도 사는 법을 설계했습니다. 따뜻한 복도, 연결된 공간, 함께하는 시간. 그게 차이였어요. 소영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잘못된 질문을 해왔어요. 소영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할까를 물어야 했는데요. 소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겨울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겨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자료가 가득했어요. 사진, 영상, 에너지 효율 데이터, 비용 분석표. 첫 출근 날 저는 데이비드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실장님,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도 난방, 온돌 시스템, 커뮤니티 연결 설계. 난방비는 우리 절반이고 노인 만족도는 95%예요. 데이비드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즈, 현실적으로 생각해.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 시범 단지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신축 건물에 적용하면.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토론토는 토론토야. 한국 방식이 여기서 통한다는 보장이 없어. 주민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정치야, 리즈.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 건설업계를 설득할 수 있겠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주거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결하게, 더 설득력 있게 준비했죠.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리즈, 공사비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데? 한 위원이 물었어요. 신축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15% 정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15%나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또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캐나다 방식도 충분히 좋아요. 굳이 외국 시스템을 들여올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이. 리즈. 연로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인정해요. 하지만 예산안은 현실적이어야 해요. 이건 너무 급진적이에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제 자리로 왔어요. 리즈, 들었어. 회의에서 힘들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잖아, 리즈.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 매년 사람들이 추위에 고통받고 동파 사고로 죽고. 그래도 대부분은 괜찮아. 문제는 소수고.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예산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만이라도 승인해 주십시오. 100세대 규모로 한국식 난방과 복도 연결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예산은 35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세대에 350만 달러. 너무 비싸. 하지만 성공하면 토론토 전역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위원이 끊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8대 3. 부결이었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서울의 따뜻한 복도, 웃는 노인들, 연결된 공간들. 모두 허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리즈, 한국 다녀온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웠어. 그런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올 겨울도 난방비가 걱정되는구나. 작년보다 또 올랐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최선을 다했잖니. 하지만, 리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옳은 걸 알고 있다면 계속 싸워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겨울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경력도, 확실한 데이터도, 진심도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된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집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토론토의 첫 폭설이었죠.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엘리자베스 카터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토론토 스타 신문 기자 사라 김입니다. 시의회 예산안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한국식 난방 시스템 제안하신 분이 카터 씨라고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부결됐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시간 넘게 사라와 통화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 데이터, 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위원회의 반응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기사로 써도 될까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3일 후 토론토 스타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론토 노인들은 왜 겨울이 두려울까? 서울에서 찾은 답, 시의회는 거부했다. 기사는 상세했어요. 한국 시스템 설명, 비용 비교, 노인 만족도 데이터. 그리고 제 인터뷰와 함께 지난 겨울 동파 사고로 사망한 노인들의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데이비드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즈, 왜 언론에 이야기했어?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압박받고 있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화났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리즈, 당신 전화기 좀 확인해봐. 아침부터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정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시민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도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겨울마다 걱정이에요. 따뜻한 복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시의회는 좋은 제안을 거부하나요? 우리 세금으로 뭘 하는 거죠? 메시지는 계속 쌓였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거리 인터뷰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기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왜 안 하는 거죠? 노인들 위해서 좋잖아요. 시도는 해봐야죠. 일주일 후 토론토 스타가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시민 1,500명, 온라인 청원 시작. 한국식 난방 시스템 시범 프로젝트 요구. 청원 서명은 빠르게 늘어났어요. 2,000명, 5,000명, 1만 명. 한 달 후 시의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참여 공청회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겨울만 되면 집에 갇혀 지내요. 밖에 나가기 무섭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실내복 입고 다닌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예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난방비 아끼려고 추운 집에서 지내세요. 폐렴 걸릴까봐 겨울마다 걱정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공청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발언 신청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위원장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2주 후 긴급 예산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0세대 규모의 시범 단지를 승인합니다. 한파 취약 지역인 노스욕에 건설하되 예산은 180만 달러로 축소합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년 후 입주민 만족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합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확대는 없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7대4. 가결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리즈. 해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승인됐어요. 정말. 어머니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50세대지만 시작이에요. 1년만 성공하면 확대할 수 있어요. 잘했어, 리즈. 정말 잘했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노스욕 시범 단지 건설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 자문단이 왔어요. 소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리즈 씨, 반가워요. 소영 씨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보여준 것들이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리즈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복도 연결 구조, 커뮤니티 센터. 한국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지도했어요. 10개월 후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입주가 시작됐어요. 입주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였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선발했어요. 첫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중순, 영하 18도의 한파가 토론토를 덮쳤어요. 저는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영하 18도 밖과 달리 복도는 영상 15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실내복 차림으로 걸어오셨어요. 슬리퍼를 신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추우시지 않아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안 추워요. 복도가 따뜻해서요. 커뮤니티 센터 가는 길이에요. 건강하세요? 건강해요. 매일 여기 나와서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 집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예전엔 겨울이 정말 무서웠어요. 추운 데다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겨울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저는 다른 가구들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아요.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눈 오는 날도 안전해요. 3개월 후 첫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입주민 만족도 93%, 에너지 비용 절감 41%, 의료비 감소 28%. 시의회는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100세대 추가 단지 2곳. 6개월 후 어머니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리즈, 노스욕에 새로운 단지가 또 생긴다며. 거기 신청할 수 있을까? 엄마, 정말요? 응. 이제 나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어. 저는 직접 어머니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다행히 당첨되셨어요. 이사하는 날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새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바닥이 따뜻하네. 네, 엄마. 온돌이에요.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정말 따뜻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겨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그날 밤 저는 혼자 단지를 걸었습니다. 12월이었지만
복도는 따뜻했어요.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안은 포근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노인 몇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1년 반 전 저는 서울에서 똑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토론토에서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면서요. 소영 씨, 보세요. 토론토의 겨울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축하해요, 리즈. 두 도시의 겨울이 닮아가고 있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토론토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온도는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겨울을 바꿀 순 없지만 겨울을 사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걸요.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토론토에는 한국식 시스템을 적용한 주거 단지가 8곳입니다. 총 1200세대가 살고 있어요. 온타리오주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전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작년 겨울 저는 데이비드 실장의 뒤를 이어 주거복지국장이 됐습니다. 30년 만에요. 취임 첫날 저는 사무실 벽에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복도 사진이었어요. 슬리퍼 신고 걷는 할머니가 찍혀 있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고요.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요. 복도를 따라 이웃을 만나러 가고 있을 테니까요. 겨울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과 토론토. 1000km 떨어진 두 도시의 겨울이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